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Learning by Learning 이 퀘스트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 건축 부문 위즈드 모드 입력을 다 못하고 마쳤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인테리어 컨스트럭션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향하는 문이죠. 문을 입력하는 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문의 종류가 유리냐 아니면은 불투과체냐 뭐 회전문이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리로 되어 있고요. 문은 하나가 가로가 6피터 그러니까 60cm죠. 높이가 2.1m 7피터 정도 되는 거고요. 싱글 클리어 유리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인데 출입문에 사용되는 건요. 메뉴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싱글 클리어 유리를 쓴다고 두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누는데요. 내 사방에 있는 경우보다는 남쪽에 정문, 북쪽에 뭐 보조문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로 이렇게 하면 문이 남쪽과 북쪽으로만 하나씩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한 걸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창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창은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에어리어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요. 아까 우리가 플로어 투 실링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개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로어 투 플로어가 플로어 투 실링보다는 외벽의 단위층의 외벽 면적이 더 넓겠죠. 그래서 플로어 투 플로어를 기준으로 창의 면적을 입력할 거냐 아니면은 플로어 투 플로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편한 거는 플로어 투 플로어입니다. 그래서 플로어 투 플로어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의 종류는 3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유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더블로이다고 보면 더블로이를 선택을 하고 실제 구체적인 유리의 성능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리의 특성이 로우인데 방사율이 0.2고 유리의 두께가 4분의 1인치 유리가 양쪽으로 쓰였고 2분의 1인치 에러건 가스가 사용된 창인데 유리인데 이게 2615번 코드 번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메뉴가 있고요. 이 끝에 네 개의 네 자리 번호를 찾으면 실제 상세한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리의 입력을 다룰 때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메뉴를 선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이죠. 프레임은 재료와 그 다음에 이게 단열 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이게 고정형인지 그 다음에 열리는 유리인지 지정하는 거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알루미늄인데 without break면은 단열 처리가 안 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는 뜻이죠. with break면 단열 처리가 되어 있고 fixed 상태의 메탈 스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reinforced vinyl 부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operable metal space가 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면 이걸 선택을 하고요. 유리가 종류가 하나만 사용됐을 경우는 select another 하면 이렇게 하나의 종류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를 입력하는 방법이 치수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유리의 면적을 면적 비율을 입력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어 투 플로어의 면적 대비 몇 프로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향에 있어서 30%다 하면 30% 하면 이 퍼센테이지 비율에 맞춰서 긴 띠처럼 창이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 typical window width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펀치드 윈도우죠. 펀치드 윈도우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각 향별로 띠처럼 긴 유리가 있는 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유리는 나중에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 커스텀 윈도우 도어 플레이스먼트를 클릭을 해서 실제 향별로 유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플로어, 미드 플로어, 탑 플로어 구분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입력된 걸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에 상부에 차양이 있을 경우에 윈도우 쉐이드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내부에 블라인드도 입력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버행이 있다. 그러니까 수평형 차양이죠. 수평형 차양이 탑 플러에 있다. 모든 유리창에 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모든 유리창의 경우에 얼마나 유리창 면적의 면에서 돌출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방향에 다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남쪽, 예를 들면 서쪽에만 3피터, 약 90cm 정도 돌출되어 있다고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수직 쉐이드를 우리가 핀이라고 부르는데 수직 쉐이드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가 있다 하면 보통 실내에 호리젠털 블라인드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호리젠털 블라인드가 있고, 이 블라인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20% 정도만 클로즈 되어 있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80% 정도가 클로즈 되어 있는 상태다. 뭐 이런 경우가 실제 일어나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면 우리가 스카이라이트가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스카이라이트가 최상층에 있는지 없는지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스카이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하나하나 창을 지붕의 선에 맞춰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잠시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이 창이 뜬 이유는 이 우리가 지붕을 피치드 윈도우, 피치드 루프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수평형 루프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와보면, 자, 스카이라이트에서 스카이라이트이 있느냐, 천창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있다고 보면 이런 형태로 루프를 스카이라이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페리메타, 보통 페리메타는 창이 있으니까 없죠. 그럼 코에만 있고 그 면적 비율이 약 한 5% 정도 된다 하면 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5.5%, 5.1%쯤 하면 딱 맞을까요? 예,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스카이라이트가 있다 보고, 스카이라이트 하나하나는 4피터, 4피터, 그러니까 1.2, 1.2m 크기고요. 돔 형식의 플라스틱, 아크릴 재질의 천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데일라이트 창이 이제 활성화된 건데요. 데일라이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데일라이트를 기반으로 인공 조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조도 센서가 필요하겠죠. 이 노란 포인트가 조도 센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에어리어 메서드는 이렇게 심플파이드로 하겠습니다. 심플파이드를 하면은 센서, 각 존별로 센서를 2개까지 위치시킬 수 있고요. 이 센서 하나에 의해서 해당하는 이 모든 존의 조명이 제어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하는 기준은 50푸 캔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룩스로 하면 약 500룩스 정도가 되는데요. 500룩스 이하로 떨어지면 모든 조명이 다 켜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500룩스 이상이 되면
모든 조명이 다 꺼지겠죠. 예, 무슨 뜻이냐? 이미 자연 채광만으로도 이미 이 외주부는 충분히 밝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컨트롤하는 메소드를 선택하는데요. 디밍 한다는 건 온, 오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조명 기구를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LED 등들은 이런 기능이 가능한데요. LED는 지금 메뉴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LED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LED와 가장 유사한 형광등을 선택해서 유사하게 모델링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형광등 경우에는 조도를 낮추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에 대비해서 10% 정도까지 출력을 줄이고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층도 마찬가지로 심플파이에 똑같은 조명 방식을 쓰고요. 최상층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심플파이. 그래서 건물의 모든 공간에 자연 채광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창으로 넘어오면 빌딩 오퍼레이션 스케줄입니다. 빌딩 오퍼레이션 스케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운영하는, 사용하는 스케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나가느냐 이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기기나 장치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람이 8시에 이 건물에 들어오면 조명기구를 켜죠. 그 다음에 가전기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케줄은 모든 입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density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high use라고 부르는데 사용하는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typical use다고 선택을 하고요. 오피스 건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8시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5시인가 본데 우리나라는 보통 6시에 퇴근을 하죠. 주말하고 공휴일은 출근 안 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시 출근, 6시 퇴근 하는 게 전형적인 사용 스케줄이다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사용되는 공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Activity Area Allocation. 그래서 사무소 공간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 사무실 공간, 말을 잘못했네요. 사무실 공간은 일반적인 사무원들이 근무하는 오픈 오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중력들이 근무하는 개별 실들도 있죠. 그 다음에 복도, 로비, 화장실, 회의실, 기계실, 복사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들은 전체 면적, 연면적에 대비해서 실제 사무요원이 근무하는 공간이 약 한 40%, 개별 공간이 30%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합이 100%가 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떠한 밀도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200스퀘어피트다. 그 다음에 복도의 경우에는 1인당 차지하는 사람이 면적이 1000피트다. 이건 무슨 말이냐? 복도에서의 사람의 밀도가 사무실 공간에서 사람 밀도의 5분의 1 정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합산을 하면 사람이 몇 명 정도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약 한 300명 정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외부 환기의 양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다중 이용 시설의 설계 기준 뭐 이런 데 보면 환기 성능을, 실내 환기 성능을 유지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 설비 설계할 때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값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인당 20cfm의 외기 환기를 필요로 하고, 자, 화장실이라든지 기계실 또는 복사실처럼 약간의 오염의 영향이 있는 장소는 조금 더 많은 환기량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에 대한 공간에 대한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존 그룹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존하고 내주부 외주부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요. 실제 공간이랑 설비에서의 서멀 존, 열적 존이랑 많은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설비에서 열적 존이라고 하는 것은 열적 특성이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열적 특성이 다르면 다른 방식으로 냉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열적 조닝이 맞춰서 설비 시스템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즈드는 설비 시스템을 한 대만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 다른 존별로 다른 설비 시스템들이 할당되어 있지 않죠. 다 HVAC 시스템 1번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HVAC 시스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많은 종류의 HVAC 시스템을 입력을 했을 경우에 지하 1층의 전체 공간은 시스템 1번, 지상 1층의 코어 공간은 시스템 2번, 지상 1층의 외주부 공간, 페리메터 공간은 시스템 3번, 이렇게 각각 할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할당을 하는 것도 뒤에 위즈드 모드가 아니라 디테일 모드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위즈드 모드에서는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인터널 로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인터널 로드라고 하는 것은 조명, 기기, 인체, 여기서는 급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많은 옵션이기 때문에 실제 사무소 건물에서 사용되는 옵션만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후의 창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에서는 전반 조명을 하는 조명이 있고요, 국부 조명은 없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이퀴프먼트라고 하는 사무기기죠. 사무기기들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조명도 없는 걸로 하고요. 탕비실에서 주로 온수를 쓰기 때문에 도메스틱 핫워터, 급탕 시스템까지 있는 걸로만 설정하고 넥스트 스크린 하면 조금 전에 했던 조명에서의 조명 밀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위 면적당 설치된 조명기구의 와티지를 나누면 이걸 우리가 조명 밀도라고 부르는데, 러프하긴 하지만 이걸 우리는 와트 퍼 스퀘어 미터를 쓰죠. 그래서 환산을 하려면 그냥 곱하기 10을 하면 그 유사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오피스 공간의 조명 밀도는 1.24 와트 퍼 스퀘어 피트인데 스퀘어 미터로 환산하면 약 12.4 와트 퍼 메타 제곱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조명 밀도를 다양하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기기들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기기는 디폴트가 거의 다 제로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실제 근무를 하는 이런 공간들은 PC나 프린트나 팩스, 전화기 이런 많은 사무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조금씩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도나 로비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회의실도 보통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기기가 어느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도메스틱 핫워터 같은 경우는 밀도를 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사람이 몇 명 있냐를 가지고 사람 수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입력이 필요 없고요. 스케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이미 위즈드 모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이 끝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6개의 슬라이드, 스크린 모두 다 입력이 마쳤고요. 실제로는 인터널 개인 부분이 오피스 이퀴프먼트 로드 프로파일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26개는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건축 부분에 대한 빌딩 쉘에 관한 입력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마치고 Return to Navigator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부분은 HVAC 시스템에 관한 입력인데요. 여기는 시간이 약 한 2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비 시스템의 입력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